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죠. 리더십 이론 하면서. 자, 그 경로 목표 이론이에요. 자, 경로 목표 이론은 되게 이름이 많아요. 뭐 진로 목표 이론, 뭐 도정 목표 이론. 도정이 이제 경로라는 뜻이니까요. 뭐 통로 목표 이론, 뭐 되게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충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고 그냥 경로 목표 이론으로 외워두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다른 명칭을 여기 실어놓은 이유는 제시문에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서 딱 문제를 받았을 때 제시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봤는데 내가 외워놓은 거는 경로 목표 이론이고 물어보는 것도 경로 목표 이론이 맞는데 여기 목표 달성 촉진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외웠던 건 경로 목표 이론인데 이게 뭘까?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론 있잖아요. expectancy theory 그거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 행위가 구성원이나 작업 환경 등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구성원의 동기, 과업 수행, 그리고 과업 수행에 실제로 이제 기울이는 과업 수행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느냐, 대충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직에서 나한테 시킨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뭐 시킬 거 아니에요. 나도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시킨 어떤 작업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면 동기부여가 뿅뿅뿅 된다 이거예요.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어떤 개인의 높은 생산성 달성이 그러니까 이게 일을 열심히 해서 아웃컴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아웃컴을 잘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개인에게도 조직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시킨 거면 조직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조직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목표 달성에 이르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개인적 목표 달성이죠.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열심히 해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방향이 이렇게 항상 평행으로 잘 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개인이 이 방향을 취할 수 있도록 리더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변수들, 장애물 이런 것들을 리더가 잘 제거를 해줌으로써 개인이 조직에서 이제 부여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개인이 원하는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 도와줘야 된다. 리더가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지도자 행위, 그리고 상황 요인, 지각 정도, 효과성 이 4가지인데요. 이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지각 정도가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각 정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맡게 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지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 이것도 이제 지각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지각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상황 요인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이런 방향으로 과업을 수행하세요라고 지시를 했을 때 또는 조언을 했을 때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개인이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이 있고요. 지원적 리더십이 있고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어요. 지시적 리더십은 그냥 시키는 거죠.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과 대면적인 어떤 관계,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평적인 관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와 리더와 일반 구성원들이 좀 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의논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원적 리더십보다 더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평적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의 지위, 더 우월한 지위에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원해 준다는 거니까. 근데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을 직접 참여를 시키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적 리더십이 가장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전에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 좀 치중한다거나 아니면 업무 성과에 좀 치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성취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 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높은 탁월성 수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일을 잘하는 수준까지 이 정도는 해야 돼, 너 능력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에 뭐 우환은 없는지, 뭐 아버지 어머니는 뭐 잘 계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인데요. 그렇게 높은 탁월성 수준을 추구하면서도 구성원들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인간적인 어떤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 성취지향적 리더십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가 좋고 나머지가 뭐 그 한 가지 리더십에 비해서 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마다 요구되는 리더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정부에서 시켰던 말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학교에 뭐 어떤 연구 수업 같은 걸 하라고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이 다 이미 했거든. 90여의 학교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 학교 차례인데 안 한다라고 딱 나가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적당할 수 있죠. 그냥 강요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상황들, 굉장히 참여를 굉장히 많이 참여의 어떤 그 허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의 선정이라든가, 교과서는 다 학교에서 정하죠. 근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정할 때 선생님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교과서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참여적 리더십이 좀 잘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골라서 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조직의 효과성이 상승한다. 조직 효과성이 극대화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이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상황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작업 환경적 특성이랑 구성원의 특성이에요. 작업 환경적인 특성은 일단은 리더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죠, 사실. 왜냐하면 그냥 그 어떤 작업 환경이라는 거는 리더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경로 목표론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리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봐요. 그런데 구성원의 특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뭐 관심 있는 것들도 다르고요. 우리 다 개인차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영역이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글로 써서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하는 걸 더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업무가.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구성원의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통제 위치라든가 욕구 상태, 능력. 통제 위치는 그냥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의 특성에 구성원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더십 효과성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위에서 봤던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있는데 이러한 리더십이 효과성을 발휘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매치를 해서 앞에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시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작업의 효과성,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굉장히 동기가 없고요. 능력도 부족한 경우에는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훨씬 아웃컴을 뽑아내는 데 유리하겠죠.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서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집단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누구나 다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좀 오래된 집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조화도 잘 되어 있는 집단이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과업이 너무 어려워서 구성원들이 좀 지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상태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적 리더십이 좀 효과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막 나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런 사람이 되게 많다면 그래?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소관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미 과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새로운 과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막 탐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찾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특히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시대회가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학교 교내 경시대회가 있어요. 교내 경시대회 뭐 하는 거 뻔하잖아요. 문제 출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시험을 볼지 날짜를 결정하고 그때 실제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시상식하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내가 뭐 특별하게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해보고 싶다 막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도입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새로운 걸 못했던 게 아니죠. 이렇게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가 기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세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잘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항상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성취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또는 능력 수율이 높은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냥 지시적 리더십 아니면 그게 너무 정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지원적 리더십 이런 거 정도가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도화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기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 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그전과는 좀 다르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는데 이러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게 효과성이 높아지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업무에 대한 푸시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어떤 피드백도 주면서 그 모티베이션, 작업에 대한 모티베이션, 아웃컴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끝까지 끌고 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잘 어울리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데 한계점도 있죠. 뭐 의의도 있습니다만 한계점도 있어요. 리더십 행동이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틀, 뭐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경로 목표론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실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곁다리 얘기인데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이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그리거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런 것들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이론들은 그냥 곁다리 얘기예요. 곁다리 얘기. 해상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상력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 대한 해상력이 굉장히 높은 이론이죠. 좀 인투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실증적인 연구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일단 설명은 잘 하고 있죠. 좀 직관적으로. 한계.
이게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리더가 리더십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내용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기대 이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본인 자체가 좀 설명이 부족했어요. 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기대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기대와 뭐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그게 좀 설명이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이론이다 보니까 최신 리더십 이론과는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크게 중요한 어떤 비판점은 아니고요. 비판점은 요 두 가지가 좀 주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요. 1번. 1번 그리고 이게 두 개라고 하면 이게 하나. 요거는 약간 한 곱하기 0.5개. 이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구조도는 그냥 대체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원 리더십 이론이 나왔어요. 3차원 리더십 이론. 자, 3차원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고요.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효과적인 거, 이거 비효과적인 거, 뭐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리더십의 유형이고요. 리더십의 특성이고, 뭐 그게 잘 발휘되었을 때는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 이게 잘 발휘가 안 됐을 때는 비효과적이지 않은 리더십 유형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리더십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작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 이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업지향형, 관계지향형, 높은 거, 낮은 거, 여기 낮은 거, 이렇게 하면 분류형이고, 높은 건 통합형이고, 과업지향성이 높은데 관계지향성은 낮아요. 그럼 헌신형이고, 관계지향성은 높은데 과업지향성은 낮아요. 그러면 관계형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그 어떤 작업이 있다면, 어떤 태스크가 있다면 그 태스크를 달성하기까지, 완수하기까지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죠. 상급자랑 동료예요. 상급자랑 동료. 일단은 상급자가 좀 도라이인 경우에 굉장히 좀 피곤하죠. 안 해야 될 걸 자꾸 시키고, 그리고 해야 할 거를 까먹고 이러면 기준을 제대로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부하 직원들이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급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료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동료 교사죠. 물론 이제 경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일단 평등하니까요. 그런데 옆에 동료가 계속 이상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피해를 떠맡아요? 여러분이 떠맡죠. 그러니까 동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뭐 그 사람이 얼른 전견을 가는 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부하 직원은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교감이 되실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하 직원을 잘 뽑아서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좀 뽑을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부장교사를 임명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 이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 효과적, 좀 비효율적, 그리고 여기 이제 특성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거를 쭉 그냥 내용은 쭉 보시고요.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관계형이냐, 통합형이냐, 고립형이냐, 헌신형이냐 이건 아까 나왔었죠. 관계를 중요시 관계 지향성이 높으면 그리고 과업 지향성이 여기 높은 거죠. 둘 다 높으면 통합형이고 관계 지향성만 높고 과업 지향성은 낮으면 관계형. 관계 지향성은 낮으나 과업 지향성은 높으면 이게 여기 헌신형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낮으면 고립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개발자, 관계형이 강조되는 경우엔 개발자, 통합형은 경영자, 고립형은 행정관료, 헌신형은 자선적 전자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안 좋게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동자형이 관계형, 통합형은 타협자,
고립형은 직무유기자, 헌신형은 독재자.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모델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론은 아니에요. 꽤 괜찮은 이론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좋고.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이론을 좀 복잡하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이름만 잘 외워두시면 이거 있잖아요. 관계지향성에 대한 거, 과업지향성에 대한 거, 높고 낮은 거 이거 잘 외워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 이 가운데 이 네모칸 이 네 가지를 알면은 요거랑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어지죠. 요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잘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합니다만 한번 보고는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적 리더십 유형론이 나와요. 이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상황적 리더십 유형론. 자,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짬뽕을 해가지고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만들어요. 자, 일단은 상황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효과적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리더십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 리더의 리더십 행위, 그리고 리더십 행위와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요인,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조직이나 또는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행위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2번이에요. 2번. 리더십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계 행위와 과업 행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과업 행위는 이제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지시를 하는 그런 행위가 과업 행위고요. 관계성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 어떤 대면적인 어떤 피드백, 인간적인 피드백 이거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업 지향성이 높으냐 낮으냐, 관계 지향성이 높으냐 낮으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 선이 뭐냐면 그 효과적인 지도성이 발휘되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효과적인 지도성이 발휘되는 지점들을 쭉 모아 보면은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성원 성숙도라는 게 나오죠. 구성원 성숙도가 이 네 가지 여기 지원형, 뭐 지도형, 지시형, 위임형 이 네 가지 요인들과 맞물려서 어떤 게 좀 좋은 지도자 행위인가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2차원 모형이 아니고 이쪽에 성숙도가 있잖아요. 성숙도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 직무 성숙도랑 심리적 성숙도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2 곱하기 2/2 그래서 내적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4차원이 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뭐 크게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 행렬이죠. 이 행렬과 요 이쪽에도 또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행렬 이 두 가지가 뭐 약간 차원 축소가 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무 성숙도랑 심리적 성숙도가 있는데요. 직무 성숙도는 그냥 능력이에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직무 성숙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성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M1부터 M2, M3, M4까지 직무 구성원 성숙도는 이쪽 방향으로 높아져요. 전부 다. 이게 제일 낮은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제일 높은 거죠. 근데 보시면 M2랑 M3가 애매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M1이랑 M4는 누구나 다 알아요. 직무 성숙도가 낮고 심리적 성숙도도 낮으면 이쪽일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높으면 이쪽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점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구성원의 성숙도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허쉬랑 블렌차드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성숙도를 심리적 성숙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M3 같은 경우에 M2보다는 구성원 성숙도가 더 증가한 건데요. 이쪽에는 심리적 성숙도는 낮고 직무 성숙도는 높은 걸로 봐요. 이쪽에는 직무 성숙도는 낮은데 심리적 성숙도만 높은 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쪽은 의욕만 넘치는 거예요. 의욕만.
이쪽에는 의욕은 없어요. 의욕은 없고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허시랑 블랜차드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욕이 넘치면 뭐하냐. 할 능력이 없는데. 애초에 아웃컴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의욕은 아무리 없어도 일단 일을 하면 의욕은 없어도 일이 나오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비판을 받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황적 리더십 모형을 한번 봤고요. 제가 이제 지저분한 것은 좀 지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리더십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 이거는 좀 잘 봐두세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용 상황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까지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있고요. 구성원이 있고, 리더가 있고, 구성원이 있고. 결국에는 리더랑 구성원이 있는데, 리더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황이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상황 이론이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근데 상황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에요. 보시면 지도자의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 나옵니다. 보시면 리더십 대용 상황. 리더십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상황을 크게 대용 상황이랑 억제 상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용 상황이 뭐냐면 지도자의 행동, 그러니까 리더십 행위죠. 리더십 행위가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도 리더십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미칠 수 없겠죠. 억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특정한 방향으로 발휘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걸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여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리더십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인 그 SOC들 있잖아요. SOC들 사회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지하철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철 뭐 적자 난다고 매년 적자 수십억 수백억씩 난다고 이거 지하철 없앨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 지하철 있는 동네들 시민들 출퇴근 어떻게 하시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결과적으로는 그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로 의사결정이 수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용 상황이 아니라 억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용 상황은 리더십이 아예 발휘가 안 되는 거. 억제 상황은 리더십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밖에 수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의 특징, 뭐 과업의 특징, 뭐 조직의 특징 이런 것들이 리더십 대형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상황 변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리더십 대형 상황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더십이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지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가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구성원의 특성이라든가 과업의 특성이라든가 조직의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변혁적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변혁적 리더십 번스랑 바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까지의 리더십들은 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십 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그 기브 앤 테이크에 기반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 해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안겨주겠다. 이게 이제까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원하는 목표,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푸시를 해주는 그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고 조력을 제공하는 그런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래적 관계는 상호 보상적이므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근데 대신에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도자가 도덕적이어야 돼요. 도덕적 그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성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막 부도덕한 어떤 리더자라면. 그런데 동시에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거를 당신과 함께 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내재적이나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4I라고 있어요. 4I, 4Is라고 얘기하죠. 4Is. 이게 왜 그러냐면 다 I로 시작을 해요. I로. 보시면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요게 I 나오죠.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요게 윤리 도덕적 행위, 위험의 분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위한 행동,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리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익을 좀 중요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감화력입니다. 감화력, 인스피레이션. 이게 비전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게 이제 감화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 자극입니다. 인텔렉추얼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의를 잘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불분명한 어떤 목표가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불분명한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도 굉장히 불명확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자극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 자극과 관련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를 상승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별적 배려 그냥 인간적 배려예요. 그냥 얼마나 인간적인 어떤 면모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 4Is 요거를 4Is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분산적 리더십 이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다 중요한 이론이에요. 분산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 자, 이 분산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십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거예요. 분산된다. 어디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에게 분산된다는 거예요. 자, 왜 분산적 리더십이 중요하냐? 그러면 예전에는 리더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다변화된 그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조직들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통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연결성이 좀 더 강화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리더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처리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죠. 계속 한 명이 결정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분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보시면 개별 지도자의 능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다중적인 환경적 요인, 상황, 인공적 장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과 어떤 의사 결정의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쉐어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결국엔 조직 효과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분산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내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교장이 다 의사결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학교 구성원들과 이제 공동의 집단적 지도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옛날 스타일 교장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내가 하는 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염증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 말에 듣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달래야죠. 잘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당신이 결정을 해라. 이것까지는 결정을 해라.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도장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는 무조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요. 의사소통의 경로가 필요하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접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과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것들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연결이 된다면 리더십을 활용하고 이 분산적 리더십을 활용할 때 굉장히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분산적 리더십의 어떤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가 전문성 극대화. 이게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조직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의의와 한계를 볼까요? 의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성을 실행하고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고 듣기 좋죠. 그러니까 효과성 극대화가 목표가 되고요. 실제로 참여성도 올라가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것들도 고취를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수학습 개선이라든가 학업 성취도 향상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서 시킨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고 계속 업무를 추구한다 보면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1년에 애들 평가를 해보니까 평균 60점 정도였다고 해보세요. 근데 2022년에 보니까 66점, 67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10% 이상이나 올랐잖아요. 엄청난 향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사실 이게 분산적 리더십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분산적 리더십을 보장하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운영의 묘라고 하는 건데요. 교장이 학교 내에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죠.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제자가 교장이어야 합니다. 최소. 그런데 그 교장이 업무를 다 결제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건 당신이 하세요. 이건 당신이 하세요. 이건 당신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의 당신들이죠. 조직 구성원들. 그 조직 구성원이 그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만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 잘한다고 시켜봤더니 별로야. 그런데 이미 그 사람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뺏을 수가 없죠. 이미 업무 분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를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줘요? 이미 업무 분장이 다 끝났는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죽으란 얘기잖아요. 업무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조직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조직의 의사결정이 분산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좀 효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량 리더십을 보시겠습니다. 초량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카리스마, 어떤 특별한 능력, 특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만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초량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리더십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그 만지랑 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더십 같은 경우는 간섭과 통제, 권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량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리더십의 개발과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조직 구성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조직 구성원을 배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조장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계속 도와준다는 거죠. 뭘 해봐도 오케이.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진정한 주인이 되는, 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모두가 지도자처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목적으로 해요. 이 초우량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존의 지도자는 뭐예요? 기존의 리더는 뭐가 되겠어요? 조직 구성원들이 다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도자의 지도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학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죠. 근데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전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학위가 학사라고 해서 석사라고 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 같이 전문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조직의 경우에는 이런 초우량 리더십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장이 뭐 시켜가지고 수동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교과 연구회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초우량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도덕적 리더십 이론이 굉장히 초우량 리더십이랑 비슷해요. 전체적인 틀은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초우량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나요? 안 했죠. 근데 도덕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 얘기 비슷하긴 한데 리더가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 이런 걸 굉장히 강요하는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자가 지도자의 지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종자 이게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이잖아요. 이게 스스로를 이끄는 셀프 어떤 리더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좀 그 초우량 리더십과 다른 점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덕적인 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 뭐 도덕적인 학교가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문화적 리더십이 나와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 문화라는 게. 왜냐면 조직 문화라는 거는 다른 조직과 그 조직을 구별하는 어떤 문서화된 근거는 아니나 그러나 그 두 가지 어떤 조직이 뭐 디스팅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디스팅티브 피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디스팅티브 피처를 결정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나 개방적인 조직이나 그 개방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개방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의 특성과 폐쇄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폐쇄적 조직의 특성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조직의 어떤 아웃컴,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화적 리더십을 그냥 정의를 한다면 조직 문화를 만들고 관리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처럼 그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진정한 어떤 조직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막 이런 느낌인데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제도적으로 그 조직 구성원들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문화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적 리더십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에 적응을 해버리면 사고하는 방식도 비슷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되게 유교 막 이런 거에 아주 오랜 시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세가 많은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형, 누나, 뭐 오빠, 뭐 언니 막 이런 식으로 존칭을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은 사람들이 무슨 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런 수평적인 문화를 일부러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 뭐 누구 오빠, 뭐 언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애초에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교에 대한 유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따로 해야 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 문화적 리더십에서는 보시면 역사가, 탐정, 비전의 창조자, 공유자, 예술인, 치유자, 성직자, 뭐 종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떤 문화를 창조한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능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대인적인 어떤 대인적인 어떤 그 리더십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론의 마지막인데요. 수업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수업 리더십을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업 리더십이라는 이론이 그 명칭이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교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장 승진을 위해서 그 이런저런 연수를 추가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수업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수 컨텐츠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자주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수업 리더십이 뭐냐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가 뭐 하는 기관이냐?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 활동의 본질적인 요소인 수업. 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장이 뒷받침하는 리더십 행위, 그것이 바로 수업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장의 역할이 뭐냐? 비전을 제시하고요. 수업을 평가하고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행동, 이런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이론이 끝났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교육 행정의 응용 및 실제로 돌아오시죠.